계층화 현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에요. 거기 밑에 보시면 계층화 현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네, 스테이투스 시어리. 자, 여기서 할게요. 우리가 자, 클래스라는 건 클래스하고 스테이투스의 차이점은 클래스는 어디서 하나 고정된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동자 계급이면 노동자 계급에서 당신들은 픽스예요. 못 움직여. 근데 스테이투스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상의 위치이긴 한데 뭐 할 수 있는 위치?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급 자체가 필연이라 그랬죠? 여기는 네 네모로 해야 되구나. 네, 계층 이론이죠. 이거 이야기한 사람 누구? 막스 베버. 예, 우리 기억하시나요? 우리 사회현상, 자연현상 구분할 때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은 서로 나눠서 따로 생각해야 된다. 방법론적 이원론 얘기하는 사람 그 양반이죠. 그 양반이고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양반이십니다. 이 아저씨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바로 갈게요. 사회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자, 여기서는 마르크스는 그 원인이 딱 하나라 그랬죠. 그죠?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딱 하나, only 원이다. 근데 막스 베버는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봤어요.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해. 근데 막 그거를 베버는 나눈 거죠. 파트별로. 뭐? 그렇죠. 일단 경제 파트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이해하세요? 계급이 나눠지는 걸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계급, 계층,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계층,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계층,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계층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참고로 이 중에서 베버가 한 말은 정치, 경제, 사회까지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의미에서도 계층을 나누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단 조금 이따 언급할 텐데 문화적 의미에서 계층을 구분하는 사람을 피에르 디 브루디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에서는 가끔 언급이 되는데 교과서는 잘 언급이 안 되는데 피에르 브루디웨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지금은 죽었는데 꽤 이제 오랫동안 살아 계셨는데 이 양반이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계층 구분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응? 너네 국어 문제 풀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아비투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처음 들어보니? 들어본 적 없니? 아니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문화자본, 컬처 캐피탈 들어본 적 없니? 잡아봐.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요걸 조금 이따 할게. 요 얘기 먼저 하고.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계급을 나눌 때 사회 계층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것에서 뭘 나눌 수 있다? 각각 그 계층을 나눌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정치적인 계층은 뭐의 유무를 가지고 권력의 유무를 가지고 나누는 거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이가 되는 거고 권력이 없으면 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권력 유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이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베버의 책에서는 위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신? 명예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명예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사회적인 계급은 명예죠. 그러니까 거기 책에 보시면 여기서는 명예를 가지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뭘 나눠요? 사회적인 지위를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정 스님 같은 분 아시죠? 그 무소유 그 쓰신 그분 돌아가신 지 좀 되셨습니다만 그 스님은 경제적으로는 없죠. 제로죠. 무소유의 물론 본인의 그 책이 워낙 대히트를 친 책이라 그 책에서 나오는 인세만으로도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돈 자체를 버시긴 하셨어요. 물론 그분은 그 돈을 본인을 위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하신 스님이시죠. 그 법정 스님. 근데 그분은 그래서 뭐는 없는 사람? 경제적인 부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명예는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분도 지금은 돌아가신 그 옛날에 천주교 우리나라에서 몇 번 하는 추기경 중에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분 장례식 하는 거기에 참배한 참배객만 30만 명이 넘어요. 참배한 참배온 참배객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대단하신 거죠. 그분이 무슨 뭐 권력을 가졌습니까? 뭐 금전적인 재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 명예하고 그분의 그런 종교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그분을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그분을 존경하게 만든 거죠. 그런 게 이런 명예와 위신입니다. 정치로서는 권력은 뭐 굳이 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경제적으로는요? 경제적인 파트에서의 여기서는 누구랑 똑같냐면 마르크스랑 똑같아요. 칼 막스랑. 여기서는 뭐의 소유? 생산수단의 소유가 뭐를? 소유 여부를 해서 소유하면 그렇죠. 하이고 소유하지 못하면 로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 자체가 누구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이냐면 칼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얘들아 막스 베버는 맨 처음에는 갈등론자였어. 그러니까 약간 공산주의자에 가까웠거든. 그러다가 누구를 비판하고 마르크스를 까고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내놓은 거야. 물론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와중에 누구도 깠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론자들 있지. 기능론자들. 걔도 까. 그렇다고 뭐 얘네 이 양반이 뭐 기능론자가 아니고 그럼 뭐 이 사람이 뭐 상징적 상호작용 얘기하는 미시 이론가냐? 아니야. 미시론자도 아니야. 얘들아는.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간 사회학에 되게 여기저긴 다 걸치고 있으면서 다 까고 다니는 사람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랑 동일해? 누구의 기준하고 똑같아? 마르크스의 기준하고 똑같잖아. 근데 분류가 또 달라. 봐봐. 어떤 면에서는 똑같냐면 계급을 네 개로 그 계층을 경제적인 계층을 네 개로 나눈다는 점은 똑같아. 저거 누구? 여기서 누구와?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 이쪽이 단순 노동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누구랑 똑같아? 마르크스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얜 자본이 있는데 노동 안 하고 뿌띠 부르주아는 자본이 있는데 얜 노동을 해야 되고 단순 노동자는 자본이 없는데 노동을 해야 되는 애였지.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 막스 베버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 이 라인이. 여기서 마르크스는 뭐였지? 숙련 노동자였잖아. 뭐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숙련 노동자였잖아. 칼 막스는 이 포지션에 누굴 집어넣냐면, 나봐봐. 전문가 그룹을 넣는 거야. 전문가 집단. 뭐라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게? 전문가 집단,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한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전문가 집단은
오랜 수련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오랜 수련을 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 유무를 판단해요. 예를 들면 의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의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학교 선생님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뭐 시간 강사까지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교무실에 자리를 배정받지 못하고 그냥 강의만 하고 가시는 방과후 선생님 같은 그런 포지션 있잖아요. 그런 포지션은 뭐가 없어도 돼요. 교사 자격증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이제 풀로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꽤 보실 텐데 그 기간제 선생님들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리고 교사 자격증은 여러분 따기 되게 빡센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는 루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디를 나오거나 사범대를 나와야 돼요. 사범대에 해당 학과를 나와야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대를 나오되 교육학을 이수해서 교직이수를 하는 거지. 근데 교직이수가 쉬운 게 아니야. 교직이수 100명 하잖아. 자격증 몇 명 주는 줄 알아? 딱 10% 줘. 교직이수를 100명 하면은 교사 자격증 딱 10명은 준다. 10명. 교사 자격증 따기 되게 개빡센 자격증이야. 저는 사대를 나와서 졸업과 동시에 따게 해서 사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뭐 어디 가야 돼? 사대를 가야 돼요. 사대는 뭐 하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이 저기 교직 이수 10등 10% 안에 안 들어도 교사 자격증. 자, 넘어갑시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오랜 수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은 봐봐. 되게 중요한 포지션인데 전문가는 뭐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학교 선생님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그런 교사나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기술직 있죠. 예를 들면 미용사. 과연 기계가 미용사의 가위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가위질만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미용사가 머리를 하는 영역은 거의 크리에이터의 영역이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얼굴형에 맞춰서 헤어스타일 해주는데 완전 사람이 달라지는데? 진짜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던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것들은 자, 오랜 수련이 필요하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본이 없고요. 노동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 하지 않아요? 우리 이쪽에서 얘기했던 숙련 노동자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문가 그룹은 때때로 뭐 하기도 해요? 업사이드 하기도 합니다. 어필해요. 올라가. 뭐의 자리로? 자본가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병원에서 시작해서 그 병원이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예를 들면 되게 전문 병원으로 뭐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병원 일산에서도 꽤 있죠. 몇 개. 여러분이 아는 거 뭐 조그마한 동네 의원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갖고 대화동 어디에 빌딩 하나 올리고서 그 병원 전체가 무슨 정형외과 병원이 됐어. 이런 병원도 꽤 있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런 병원들은 네 아무것도 없는 맨땅 바닥에 자본 없는 노동에서 시작했지만 어디까지 올라가요? 건물 쌓아 올리는 부르주아 자리까지 올라간다니까요. 물론 모두 존재해요. 이 전문가 그룹 중엔. 그럼요. 밑바닥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존재하죠. 존재하죠. 의사인데 빚 못 갚아가지고 자살하는 선생님도 많이 봤어요. 저. 개원했다가 빚 져갖고 의사가 다 잘 사는 거 아니던데? 물론 그렇죠. 엄한 직업보다는 잘 살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높지만 다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 이해 가십니까?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사회 불평등을 자기 능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계급의 라인이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랑 넘어갈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급의 이동이 안 돼요. 불연속적이라서. 여기는요 연속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계급을 업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 얘들아 봐봐. 계급 이론에서 내 계급이 높은 계급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건 얘들아 고대 사회에서도 가능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왕이 너 노예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 고대 사회에서 여기 봐봐. 나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계층화 현상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요거 미안해. 원래 좀 먼저 얘기해서 내가 깜빡했어. 개방적 계층 구조, 폐쇄적 계층 구조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개방적 계층 구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계층의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은 얘들아 폐쇄적인 데서도 하강은 다 돼. 조선시대라 가지고 너 노예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얘가 개방적인 계층 이동은 뭐 상승이 되는 거야. 상승. 오케이? 폐쇄적인 곳에서는 이게 안 돼. 상승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시대 골품제도 같은 거 생각해보면 돼.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하고 나발이 그냥 육두품이야. 진골은 병신짓을 해도 진골이고. 달라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 계급이 연속적이잖아. 나 봐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있잖아. 아까 전에 이쪽에서는 계급 이론에서는 이 계급 의식이 굉장히 강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계급인데 저 쌍것들 때문에 우리는 못 올라가고 있는, 우리는 차별받고 있어,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어. 요런 공감대가 안 만들어져. 어디에선? 여기선. 왜? 올라가는 애가 있잖아. 얘가 올라가는 건, 얘가 업하고 다운하는 건 뭐 때문이야? 자신의 능력과 노력인걸? 그러니까 누가 만나갖고 야 이 사회는 그지 같지 않아? 우리는 자본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착취당하고 아니 저기 저 사람 우리 사회에서 올라가는데? 할 말이 없지. 할 말 없잖아. 저 사람은 전문직이 돼갖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자 아니 가난한 사람 아닌데? 할 말 없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 사회는 뭐 하지 않아? 거기서 책 봐봐. 책 봐봐. 특징에서 두 번째 줄. 상층, 주층, 하층으로 범주화하긴 했어. 근데 그 범주가 딱히 나눠진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그 바로 위에 개방적인 계층구조 보이지? 그 다음에 특징의 두 번째 줄에 서열적이고 연속적인 순서. 연속적이다 동그라미. 연속적이라는 건 뭐? 올라가는 거야. 어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계층을 인식해. 그래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 오케이, 이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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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이론에서 요거 설명해주는 선생 제가 못 봤어요. 인강에서 어디고 나발이고. 이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설명 안 할걸요? 근데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임용고시 강의할 때 그 뭐지? 일반 사회과 임용고시 보는 학생 대학 졸업생들한테 한 수업 할 때 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알면은 계급이론 계층이론 이야기 되게 쉬워요. 얘만 알면. 이거를 얘는 왜 연속적이고 얘는 왜 불연속적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중간에 사라지고 위하고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만 남았는데 올라가겠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잘 생각해봐. 어느 날 네 노동 팔아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이 갑자기 자본을 이빠이 가진 노동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자본만으로 새만 먹고 살아도 먹고 사는 되겠냐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불연속적인 거야. 오케이. 그 밑에 거기서 요 계층 이론 스테이투스 시어리에서 재밌는 말 하나. 거기 지위 불일치 현상이란 말이 있어요. 보여요? 특징 중에 계층 이론의 특징 중에 세 번째 줄에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층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위가 봐봐.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나눠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지위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가 다 나눠지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상층인데 경제적으로는
하층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지위, 내 현재 포지션이 정치적으로는 상층인데 경제적으로는 하,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 경제적으로는 상인데 정치적으로는 하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인가? 그 전두환 우리 얼마 전에 가신 그 전땅크 아저씨 시절, 전두환 아저씨 시절에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씨가 청와대에 불려갔답니다. 대통령이 임자 어디 회사를 좀 정리해야겠어.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일군 회사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회사가 공중 분해돼갖고 정리당했어. 거기에서 정주영 씨는 빡친 거야. 내가 개같이 노력해갖고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 저 권력자의 한마디의 말에 아씨빵 저걸 날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정주영 아저씨가 빡쳐갖고 자기가 뭐가 되기로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이걸로 뜨지면 우리나라 1위의 재벌인데 나라고 대통령을 못할 그래서 그 아저씨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 정주영 회장 나왔어. 통일국민당에서 나왔어. 그때 선거가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선거였나? 그때 근데 나왔어 어쨌든.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원해서 나온 거예요. 물론 실패했지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거 예를 들면은 뭐 돈은 되게 많다고 돈은 상인데 뭐 사회적으로 다 욕하고 다녀. 그건 명예는 없는 거죠. 이해가? 이렇게 정치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다를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그걸 지위불일치라고 얘기한다. 되게 많이 언급해요. 지위불일치는 문제도 잘 나와요. 여러분 착각하기 딱 쉬운 걸로.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지위를 이거를 인식하는 걸 보통 시험에서 뭘로 많이 내냐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 당신 생각에 당신이 어느 포지션쯤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설문지도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지를 하는 거야. 나는 뭐 경제적으로는 상쯤 되겠지? 정치적으로는 중,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요 객관적인 인식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 이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연봉이 뭐 1년에 뭐 몇 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이 뭐 지금 얘기한 게 그 기준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해진 기준이 있어. 그거 넘어가면 상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인 계층을 특히 경제적 계급, 경제적 계층, 경제 계층을 인식할 때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받아야 될 최저임금보다 생활비 수익이 언더야. 최저임금보다 낮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객관적인 경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빈곤층 이렇게 얘기해. 뭐 하층, 경제적인 하. 이렇게 이런 게 뭐라고? 이런 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실 인식이 객관적으로 되는 거지. 얘들아, 이게 도표 문제야. 요런 게 이제 변형돼서 도표 문제로 나오는 거야. 자신의 계층을 인식할 때, 특히 하층 계층을 인식할 때 주관적으로 인식하냐, 객관적으로 인식하냐, 상대적인 기준으로 인식하느냐,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식하느냐, 그걸 갖고 나오는 얘기가 빈곤율이에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런 거 나누는 도표 문제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봐. 2페이지 넘겨서 백사집이 아니구나. 쭉쭉 넘 다음 단원. 예를 들면 잠깐만 154쪽 한번 볼래요? 154쪽에 226번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였는데 갑은 왼쪽 번은 주관식 계층 의식이고 오른쪽 번은 실제 계층 의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을은
주관적인 의식하고 실제 계층이 모두 일치한다? 아니죠. 어디요? 권력에서 보면은 주관적인 인식은 본인이 중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계층은 권력이 하이지.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는 거죠. 병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실제 지위보다 낮게 평가한다. 실제 지위는 오른쪽 거죠. 그러니까 병은 실제 지위는 경제니까 둘 다 경제랑 사회니까 둘 다 재산 위신이니까 둘 다 중층인데 주관적인 인식은 둘 다 뭐라고 생각해요? 둘 다 본인이 상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계급적 연대의식을 공유한다. 이건 그냥 틀렸지. 왜? 왜? 계급적 연대의식을 공유하려면 봐봐. 계급적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건 누구?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서나 해당되는 얘기. 이거는 베버의 계층이론이잖아. 계층이론이잖아. 이거는 뭐 하지 않아? 연대의식이 약해. 연대의식, 계급의식 약하다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없다 올라가는데 뭘.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실제 계층에서 갑과 을의 권력 차이는, 갑하고 을의 권력 차이는, 재산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재산은 을이 더 많죠? 그죠? 권력은 갑이 많아요. 위신은 갑이 높네요. 그러면 갑과 을의 권력의 차이는 재산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건.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이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계층에서 갑, 을, 병 모두에게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계층 의식으로 봤을 때 병은 지위불일치가 없어요. 셋 다 자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자기는 다 최상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제 계급에서 보면 권력은 권력 빼고 재산하고 위신은 둘 다 중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층인 권력과 중층인 재산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는데 이거는 여러분 대빵 순한 맛으로 나온 거고요. 되게 순한 맛으로 나온 거고 그 옆에 224번 문제가 요것도 순한 맛이지. 요것도 순한 맛이지. 요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도표로 잘 안 나와요. 자, 다음 장 257쪽. 157쪽. 미안해요. 여기는 사회 이동은요, 할 게 없어요. 왜? 도표 문제는 나오고 끝나니까. 사회 이동은 여기는 할 게 없어요. 이건 도표할 때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몇 가지 설명만 해둘게요. 사회 이동. 자, 책 봐봐. 사회 이동. 여기서 이동은 당연하겠지만, 나와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평 이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평 이동은 뭐게? 같은 지위에서 같은 지위로 갈 때 우린 그걸 수평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투스 네오에서 강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옆에 메가스터디에 강사로 가면 그건 무슨 이동이야? 수평 이동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바로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투스 네오에서는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옆에 메가스터디 가갖고는 부원장이야. 이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회 이동은 이게 수평 이동인지 수직 이동인지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인지 세대 간 이동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 이동의 종류 보시면 수직 이동, 수평 이동 있죠. 네, 넘어갈게요. 이건 내려온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보세요. 수직 이동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성취 지위를 얻어내야죠. 귀속 지위를 갖고 수직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귀속 지위는 날 때부터 갖는 지위이기 때문에 수직 이동은 성취 지위에서만 가능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은 자, 여기 봐봐. 이거는 알아놔 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도표 계층 이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 계층 이동 문제가 2020년, 2020학년도 정확하게 2019년 시험까지는 계층 이동 문제가 나왔어요. 수능에. 그러니까 2020학년도 시험까지는. 근데 2020년, 2021학년도 수능에서부터
갑자기 6월, 9월 모평까지는 계층이동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6월, 9월에서도 안 나왔어요. 계층이동 문제가 원래 되게 역사적이고 전통적으로 되게 어렵고 유명한, 그러니까 거의 생활과 윤리는 거의 환경윤리 같은 문제였거든요. 나오면 다 틀리고 요 사회 계층이동이 문제 번호도 정해져 있어요. 20번. 항상 정해져 있는 문제였는데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6, 9에는 나왔지만 수능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서부터는 6, 9에도 안 나왔어요. 수능에도 안 나왔어요. 갑자기 트렌드가 바뀐 거죠. 우리는 긴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 이동, 계층 이동 문제가 난이도 자체는 이제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형화가 돼가지고 쉬워져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세대 간이동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세대 간이라는 건 2세대 이상의 변화예요. 뭐라고? 세대 2개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님들의 조상서부터 from 조상 to 나. 이해가? 너네 아버지서부터 너. 너네 할아버지부터 너. 너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이해가? 2세대 이상의 변화면 뭐? 세대 간이동. 이해가? 세대 내이동은 내 삶에서 내 삶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는 20살 초반에 이랬는데 내가 40대 후반에 이 정도 지위까지 올랐어요. 이러면 뭐라고? 그건 세대 내이동. 내가 20대 초반에 되게 막 힘들고 가난한 막 정말 돈도 없고 되게 막 불쌍한 고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막 재벌이어요. 막 이러면 이건 무슨 이동? 세대 내이동. 봐봐. 똑같은 말인데 사람 되게 짜증나는 거. 대대로 가난한 집안의 장손이었던 김석은 아버지의 만류를 무릅쓰고 집을 뛰쳐나가 소판 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 현돌 기업의 회장을 되었다. 나이가 들어 회상하건대 참 힘든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였다.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일단 내가 되게 어릴 때 나와가지고 가난한데 혼자 자수성가했으니까 뭐는 있어요 당연히. 세대 내 이동이 있죠. 세대 간 이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대대로 가난한 집안의 장손이었던 나. 대대로 가난한 집안. 뭐? 조상 대대로 가난한 집안. 요런 식으로 낚시질 나가면 정말 기분 더럽다. 근데 요즘엔 대대로 가난한 집안에 이거는 너무 이제 흔한 거라서 이제는 그걸로 낚시질 안 해요. 흔해. 알아는 두십시오. 너네 이전 선배들이 너무 흔해서라는 거지 너네들도 낚시질 충분히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은 당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의 원인. 개인적인 이동은 이런 거. 봐봐. 여러분의 위치가 변하는 거.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가면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이동이 일어나죠. 사회적인 이동, 구조적 이동은 뭐예요? 그 구조적 이동 옆에 사회 구조죠. 예를 들면 봐봐. 갑자기 전쟁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중년의 아저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씁쓸하네요. 네. 민방위도 끝난 중년의 아저씨라서 전쟁이 나면 전 그냥 도망가면 돼요. 전쟁이 나면 이제 바로 흉 되시겠지? 그러면 뭐 갑자기 너네 신분이 학생에서 갑자기 군인이 돼. 무슨 이동? 구조적인 이동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총 주면서 총 쏴, 이 새끼야! 이러면 그런 이동이 구조적인 이동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표 아래 보시면 세대 간이동하고 세대 내이동은 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대대로 가난한 집안의 장손이었던 김석은 열심히 일해서 재벌이 되었어. 이런 세대 간이동과 세대 내이동이
같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바람직한 계층구조 요거는 자 봐봐. 아예 문제에 대놓고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계층구조는 뭘까? 첫 번째 보시면 개방적인 계층구조가 아닌 뭐? 폐쇄적인 계층구조. 그러니까 개방적인 계층구조의 밑에 줄 쳐봐. 봐봐. 여기 할 얘기가 없어서 빨리빨리 끝낼게요. 개방적 계층구조는 그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되면 개방적인 계층구조라고? 이게 돼야 돼. 상승이동이 안 되면은 개방적 계층구조가 아니야. 상승이동이 돼야 돼. 상승이동. 상승이동.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폐쇄적인 계층구조는 안 되는 거지 그게.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있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 이거는 잡아봐. 사회 계층은 계급구조. 사회 계층구조는 우리가 보통 상중하로 나눠. 상중하. 사회 계층구조는 뭘로 나눈다고? 상, 중, 하. 그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회 계층 구조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타원형이 있죠. 자, 예를 들면 봐봐. 나 봐봐. 이 삼각형 모양을 띠는 게 피라미드형. 자, 상, 중, 하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하가 제일 많죠. 여러분, 이 모양을 기억하는 것도 나중에 계층 이동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A, B, C는 각각의 상중하 계층인데 C의 인구가 제일 많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계급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다이아몬드 구조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A, B, C 계층이 있는데 누구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인구가 제일 많은 건 C다. 이러면 딱 봐서 아, C가 하층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요런 거니까. 그럼 미안. 저기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요런 거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중하가 있으면 중층이 제일 많은 거. 자, 그래서 그 앞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앞 페이지 안 보면 되고, 그 밑에 그 책의 다이아몬드 구조 봐봐.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 거, 사회 계층 구조가 뭐 돼 있어? 안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니까?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사회 계층 구조, 사회 분배 구조의 희소가치 분배가 잘 돼 있고 서로 잘 돼 있는 거라서,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거기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의 끝판왕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타원형 구조라니까? 최상층과 최하층이 극단적으로 적고 누가 훨씬 많은? 중층이 훨씬 많은 구조. 이게 제일 좋아.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봐봐.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누구와 누구의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층과 하층의 갭이 커지고 누가 사라질수록 중층의 사람이 사라질수록 그 사회는 대단히 안 좋은 사회야. 위험한 사회지.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무슨 사회가 나오는 거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 그 세 번째 거에 모래시계형의 사회가 나오는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지. 그 모래시계형 사회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양극화됐다 했잖아. 양극화가 뭐게? 상층하고 하만 많은 거야. 뭐가 없어? 중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이따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내가 쎄 빠지게 노력해봐야 못 올라가? 중층으로 못 올라가잖아. 얘들아, 하층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갑자기 상층이 되는 건 그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운과 재능이 미친 듯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갖고 정말 엄청나게 춤을 춰줘야 가능한 거야. 너네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재능이 뭐랑 같이 만나서 운하고 별의별 상황이 다 만나서 미칠 듯한 콜라보레이션을 해줘야 너네가 돈을 잘 버는
흔히 말해 재벌집 사장님이 되는 거지, 다수선거에서. 이해가세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내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40대 후반까지 되게 평범하게 살고 진짜로 그냥 가게는 되게 조그맣게 장사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랑 막 이렇게 닭 먹다 말고 치킨 시켜놓고 치킨에 맥주를 먹다 말고 갑자기 하더니 야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혼자 막 뿌각뿌각 하더니 갑자기 야 오늘은 술 여기까지 하고 뿌각뿌각 하더니 닭에 바르는 소스 있죠. 치킨에 바르는 소스 그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 소스 로열티로 받은 게 300억이 넘어요. 인생 모른다니까요? 그 양념치킨에 바르는 소스 하나 개발한 걸로 몇백억을 벌었어. 모른다니까, 인생 진짜로. 그래서 저 맨날 그 친구 만나면 항상 주장해요. 나랑 맥주 먹다 간 거잖아! 인간적으로! 야! 맛있는 거 하나 사줘야 돼! 야! 촛불 한우 한 번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야. 맨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끼 너무 바빠서 못 만나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 밑에 보시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완전 무평등형이랑 완전 평등형이 있죠. 당연하겠지만 이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어요. 완전 무평등형은 뭐? 그렇지. 모든 사람을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줄을 세워버리면 완전 불평등이 나고요. 완전 평등형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은 데죠.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이론상이지. 자, 그 다음에 폐쇄적인 계층 이동 구조랑 개방적 계층 구조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에센셜 데이터 문제를 잠깐 볼까요? 가하고 나가 있는데, 자, 다이아몬드하고 피라미드형이에요. 나보다 가사회가 세대 내이동이 활발한 구조다. 이런 거 사람 잡거든. 모릅니다. 왜요? 왜 보세요. 세대 내이동이잖아요. 그죠? 한 개인의 삶이죠. 봐봐. 일단 피라미드 모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착각들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요즘엔 잘 아예 언급도 안 해. 다시 한편 앞 페이지로 잠깐 가볼래? 피라미드형 가볼래? 여기 봐봐. 이게 피라미드형 구조지. 상중하지. 응. 그러면 여기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거기 후진국형 구조 이렇게 많이 나왔어. 보여? 책에 봐봐. 후진국형 구조 보여? 그러니까 봐봐. 후진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 구조가 발달하지 않은 농업 위주의 사회. 아프리카 같은 데들이 있지. 나 봐봐. 후진국이 그 계층 구조에서 피라미드 계층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보인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해요. 이 말은 맞아요. 후진국이 피라미드 구조가 많아. 얘는 어떤 인구 구조가 A라는 자 예를 들면 A국의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요. 이 사회는 후진국이다. OX. X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다이아몬드형에서도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선진국이 다이아몬드 구조인 경우가 많긴 하거든? 많긴 해. 근데 뭐 다이아몬드 구조, 인구 구조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선진국이다? 이건 아닙니다. 몰라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알겠어요? 어이, 지금 적어놔. 적어놓고 기억해. 뭐라고? 후진국이 후진국이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는 건 맞지만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졌다고 후진국은 아니야. 반대로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가진 게 선진국인 케이스는 많지만 선진국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졌다 해서 선진국이라고 보면 안 돼. 응?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거기 1번에 나보다 가사이고 세대 내 이동이 이건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면 개방적인 구조다? 이것도 몰라. 왜? 왜 모를까? 그 세대 이동이 상하로 움직이는 건지 좌우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지.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보다 나가 안정적인 계층 구조다. 이건 맞는 말. 왜?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건 맞아요. 중층이 많을수록 사회는 좋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거 봐봐봐봐봐. 예를 들면 모래시계형 가운데 쏙 들어간 모래시계형은 어떤 사회요? 불안정한 사회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밑에 그 교과서에서 다이아몬드형하고 타원형에 대한 안전성을 쓰는 거 타원형이 좀 더 많이 안정적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 네, 이거는 패스 뒤에 답지를 보내드렸으니 보시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는 이 뒤쪽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다 계층이동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계층이동 프린트를 여기 보세요. 계층이동 문제를 보시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 이제 제가 남길게요. 계층이동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푸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계층이동 문제를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 되게 짜증나거든. 그래서 제가 여지까지 수능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 요즘은 안 나오니까 제가 해설을 무지하게 디테일하게 달았어요. 한 2017년부터 문제는. 그러니까 해설 페이지만 삐포 용지로 한 페이지 돼요. 한 바닥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달았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어도 드리겠지만 그거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168쪽에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 쭉쭉쭉 하고, 네, 오늘 되게 진도 빠르죠. 복지제도 하고, 복지제도 끝나면 네, 거의 끝난 거예요. 사회 변동이면 뭐 거의 끝난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뿅.